씹을수록 전해지는 진한 맛. 은은한 바다향에 찾으면서도 쫄깃한 식감은 단연 으뜸. 임금님 추락상에 오른 8대 진미 가운데 제1품이 바로 꼬막이다. 갯벌의 영양을 단단히 품고 있어 살짝 데치기만 해도 그 맛과 향이 살아나는데 감기 석 달의 입맛이 솟아 같아도 꼬막 맛만은 변함없다는 만고의 진리. 건강밥상 오늘은 꼬막과 함께한다. 꼬막은 성인의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해소, 빈혈 예방과 체중 관리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꼬막에는 양질의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 류신, 트레오닌, 비타민 A, B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들 영양 성분 중에서도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꼬막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성분 역시 들어있기 때문에 골격 형성에도 큰 효능이 있습니다. 새꼬막, 참꼬막, 핏꼬막, 그 종류도 다양한 꼬막. 따끈하게 삶아 먹어도 무침이나 비빔밥으로 먹어도 맛있다. 꼬막으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매콤한 꼬막 양념장에 부추향이 솔솔. 폭풍 흡입을 예고하는 꼬막 비빔밥.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탕수 중에서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레시피 꼬막 탕수. 겉바 속쫄, 느끼함이 1도 없다. 타우린이 풍부해서 숙취 해소와 피로 회복에 좋은 꼬막. 꼬막이 맛은 있는데 손질법이 귀찮아서 많이들 안 해 드시는데요. 오늘은 이 꼬막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손질해서 맛있는 꼬막 비빔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꼬막은 껍데기가 깨지지 않고 물결 무늬가 선명한 것이 좋다. 또 입이 벌어지지 않으면서 윤기 나는 것이 맛있다. 소금물에 해감시킨 꼬막은 바락바락 씻은 후 끓는 물에 데쳐내는데 소금을 넣고 한 방향으로 저으면서 끓이는 게 포인트. 익은 꼬막이 입을 벌리면 불을 끄고 건져내 물기를 빼준다. 너무 오래 삶아 질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꼬막을 삶을 때는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으시고 꼬막을 넣으신 후에 한 방향으로 잘 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꼬막살이 한쪽으로 달라붙어서 찢어지지 않습니다. 3분만 삶는 게 비법인데요. 더 이상 삶으시면 질겨집니다. 체에 받쳐서 한김시킨 꼬막은 껍데기와 살을 분리하는데 입을 담은 꼬막은 껍데기 뒤 검은색 부분에 숟가락을 넣고 비틀어주면 쉽게 분리할 수 있다. 치대고 삶고 껍데기를 까야 하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탱글하고 수분기 가득 머금은 꼬막살로 충분히 보상된다. 비빔밥에 들어갈 부추와 고추는 적당한 크기로 손질하자. 이어서 양념장도 만들 차례. 간장에 고춧가루와 고추장, 그리고 참기름과 다진 고추 등을 넣어 잘 섞어준다. 오늘 꼬막 양념장이 맛있거든요. 오늘 꼬막 양념장에 꼬막을 잘 버무려서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필요하실 때마다 드시면 좋습니다. 푸짐하게 손질한 꼬막살을 양념장에 넣어 간장이 잘 배도록 골고루 버무린 후 고슬고슬 갓 지은 밥 위에 부추를 넉넉하게 올려 자리를 잡은 다음 매콤한 꼬막 양념장을 양껏 올려주면 밥도둑의 원조, 맛있는 꼬막 비빔밥 완성된다. 오늘 꼬막 비빔밥에는 부추를 올렸습니다. 부추 대신 실파를 얹으시거나 또 신김치를 깨끗하게 씻으신 후에 송송 썰어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부추와 밥, 꼬막 양념장이 만들어낸 최고의 궁합. 입맛 잃기 쉬운 요즘 집 나간 입맛도 확실하게 당겨주는 별미 중의 별미 꿀맛 레시피가 완성됐다. 꼬막은 어떻게 드셔도 맛있는데요. 보통 한식 재료로 많이 쓰시잖아요. 오늘은 그 맛있는 꼬막을 이용하여 꼬막 탕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변질이 쉬운 꼬막은 되도록 한 번에 조리하는 게 좋고 부득이 보관해야 할 경우엔 삶은 후 냉동 보관하는 게 좋다. 해감시켜 깨끗이 손질한 꼬막은 껍데기를 발라 꼬막살을 준비하는데
통조림 꼬막으로 준비할 경우 특유의 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뜨거운 물을 부어 물기를 빼준다. 이렇게 골고루 헹궈주면 기름기와 냄새,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 오늘은 캔 꼬막을 사용하였는데요. 캔 꼬막을 사용하실 때는 끓는 물을 한번 부어서 환경 호르몬을 제거하고 사용하세요. 꼬막의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 마늘과 청주를 넣어 조물조물 밑간을 한 후 탕수 소스에 들어갈 채소도 손질한다. 오이와 당근, 양파, 기호에 따라 좋아하는 채소를 가지런하게 채 썰어 준비한다. 이제 튀김 옷을 만들 차례. 큰 보울에 튀김가루를 넣고 달걀과 물을 넣어 뭉치지 않도록 잘 풀어 묵지 않게 준비해 놓는다. 오늘 꼬막의 밑간은 마늘과 청주로 비린맛을 잡았는데요. 튀김옷을 입히기 전에 가루분을 먼저 묻혀야지 기름이 튀지 않습니다. 통통한 꼬막살에 튀김가루를 골고루 묻힌 후 튀김 반죽을 입혀 기름에 튀겨내는데 꼬막에 물기가 없어야 튀김옷이 바삭하게 완성될 수 있다. 튀김이 기름 위로 떠오르면 온도가 적당하다는 뜻. 꼬막살은 다 익었으니 튀김 옷만 노릇하게 익으면 바로 건져내자. 맛있게 튀겨낸 꼬막 탕수는 한 김 식혀둔다. 꼬막은 다 익었기 때문에 튀김 옷만 익으면 됩니다.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나면 건져내시고요. 오늘의 소스는 탕수육 소스를 사용할 겁니다. 뜨거운 물에 간장과 설탕, 식초를 넣고 끓이다 물녹말을 넣어 소스를 걸쭉하게 만들어준다. 여기에 채 썰어 두었던 오이와 양파, 당근을 넣어주는데 너무 오래 익히면 채소가 물컹거리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간에 완성한다. 잘 졸여진 소스를 부어주면 두 번째 별미 완성. 한번 맛보게 되면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는 꼬막 탕수. 찍먹 부먹의 갈등은 옛말. 바삭하면서도 쫄깃하고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최고의 맛이 완성됐다. 꼬막은 간 기능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축적을 예방하는 타우린과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가 있는 베타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항산화 작용과 노화 억제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인 셀레늄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100g당 81kcal로 칼로리가 낮아 체중 조절을 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살짝 데치기만 해도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 건강식재료 꼬막. 바다의 진미는 갑옷을 두르고 있다는 말처럼 딱딱한 껍데기 속엔 보드랍고 쫄깃한 영양덩어리가 숨어있다. 데쳐먹고 무쳐먹고 튀김으로 즐기는 꼬막의 이색 별미 퍼레이드. 산의 진미 가득한 봄. 우리 집 식탁에서 춘캉스를 즐겨보자. 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기분이 울적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마냥 걷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좀 걷다 보면은 기분이 조금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걷기를 하면은요,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요. 이 어느 시점에 기분이 풀리나 봤더니 12분만 걸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자연이나 햇빛, 그리고 빠른 템포의 음악 같은 것들이 이 사람의 기분을 리프레시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창의력도 60%까지 높일 수 있고요. 이 가족과 친구 간의 유대감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뭐 창의력의 유대감에 장점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최고 운동 바로 걷기 아니겠습니까? 봄철에 좀 우울감도 높아지는 시기인데요. 하루에 20분 정도 꾸준하게 걸어서요. 기분 전환도 하시고 또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펌프처럼 작동하면서 혈액을 신체 곳곳으로 전달하는 심장. 이렇게 온몸 구석구석 피를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하는데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압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반복된 혈관 수축은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다양한 혈관 질환을 유발시킨다.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혈압에서 측정한 혈압 수치를 이용하여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 두 가지 수치가 나오는데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축기 혈압이 140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90mmMC 이상일 때 우리는 고혈압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심각한 건강 이상이 나타나기 전까진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고혈압. 고혈압은 심장, 뇌, 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여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TV 주체에서는 만병의 근원, 고혈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나이가 들면서 대비해야 되는 게 바로 만성 질환에 대한 위험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혈압입니다. 이 고혈압이 요즘에는 그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하고 있어서 나이와 상관이 없는 질환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3고 질환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고혈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의 이규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드라마 보면은 이제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딱 실려오잖아요. 네. 그때 의료진이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혈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만큼 이 혈압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자 혈압이 무엇인지 혈압에 대한 정의부터 좀 내려주십시오. 혈압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생체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혈압이란 심장이라는 펌프가 온몸에 피를 보내기 위해서 만드는 압력 또는 혈액이 혈관 속을 흐를 때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을 의미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바로 혈관 벽에 미치는 그 압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네. 네. 이 혈압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 사망 위험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혈압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선 혈압 측정이 왜 중요한지 이 중요성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압이 정상이다 또는 높다라는 것을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혈압의 진단, 치료, 예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혈압은 측정 환경이라든가 측정 부위, 임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번 그리고 표준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40세 이상 비만 또는 고혈압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전 단계인 분들은 고혈압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꼭 혈압 측정이 필요하고 매년 병원에 오셔서 혈압 측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 고혈압의 예후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혈압 측정인데 아직 뭐 윤희영 씨는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많잖아요. 네. 저는 이제 집에서도 이제 혈압계가 있어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가정 혈압이 중요하다고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 가정혈압이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정혈압은 이 병원에서 측정하는 혈압보다 가장 본인의 혈압을 잘 대변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가정혈압은 진료실 혈압보다 이 표적 장기 손상과의 상관관계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가정혈압은 진료실 혈압보다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을 더 잘 예측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정상인데 집에서 측정한 혈압은 높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혈압을 우리가 가면고혈압이라고 하고 또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높은데 집에서 측정한 혈압은 이렇게 낮은 그러니까 정상인 그런 백의 고혈압인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약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이런 저항성 고혈압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가정 혈압의 중요성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 가정에서든 병원에서든 혈압을 재게 되면 이 혈압 측정기에 이 수치 3개가 뜨잖아요. 사실 이 3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을 하게 되면 모니터에 이제 다음과 같이 3가지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위에 있는 2 숫자는 혈압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3번째 숫자는 맥박을 의미하는 겁니다. 혈압을 의미하는 숫자 중에서 큰 숫자는 수축기 혈압을 의미하고 2번째 작은 숫자는 이완기 또는 확장기 혈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한 성인의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80mm 머큐리일 때 우리는 정상 혈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혈압 수치가 그 이완기 혈압 밑에 그 있는 네. 숫자가 조금 높아서 항상 이제 고혈압 전 단계에 있어가지고 아니 내가 이거 고혈압인지 아닌지 좀 헷갈렸던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이 고혈압의 기준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먼저 이 표를 한번 보시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은 120, 이완기 혈압은 80mm 머큐리일 때 우리가 정상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수축기 혈압이 90 또는 이완기 혈압이 60mm 머큐리 이 미만일 때는 우리가 저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완기 혈압이 90mm 머큐리 이상일 때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축기 혈압 또는 이완기 혈압 둘 중에 하나만 높더라도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정상 혈압과 고혈압 사이에 있는 수축기 혈압이 120에 139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80에 89mm 머큐리 그 사이를 우리는 주의 혈압 또는 고혈압 전 단계라고 부릅니다. 네. 아까도 혈압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좀 측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반복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바르게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올바른 측정법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혈압을 측정할 때는 병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자동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하시는데 이제 잘 측정을 해주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혈압을 측정하기 한 30분 전에는 꼭 담배나 술 또는 카페인 섭취를 삼가해 주시고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휴식을 충분히 취한 상태에서 한 1분에서 2분 간격으로 2회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 특히 아침에 혈압을 측정할 때는 기상하기 1시간 전에 그리고 꼭 측정하기 전에 소변을 꼭 보시고 그리고 식사 전에 그리고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혈압약을 복용하기 전에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혈압을 측정할 때는 이제 앉아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이 등받이 의자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댄 상태에서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가정 혈압을 측정할 때를 말하는데요.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혈압을 측정을 하게 되면 수첩에다가 측정 날짜, 시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수 그리고 측정한 팔을 혈압 노트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 혈압 기기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722 혈압 측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722 혈압 측정이라는 거는 외래 오시기 전 일주일 전에 혈압을 측정을 해주시고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2회 측정을 해주시고 한 번 측정할 때 2번 측정을 해서 혈압 노트에 기록을 해서 외래 오실 때 저한테 이제 가져오시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가져오시면 기록을 보고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혈압이라는 걸 알게 되기 전에는 사실 크게 증상은 없었어요. 고혈압이 원래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상이 혹시나 있다면 어떤 걸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고혈압이라고는 흔히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말씀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은 큰 증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고혈압으로 인해서 증상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표적 장기의 손상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두통이 있거나 또는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또는 가슴이 불편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콩팥 기능 수치가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표적 장기 손상을 의심을 해봐야 될 만한 그런 소견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고혈압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미루는 잠재적인 그 환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고혈압의 유병률이나 또 치료율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2020년도 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에 약 29.4%가 이 고혈압을 지금 앓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들 중에서 고혈압을 치료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약 64.8%입니다. 네. 그런데 이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 분은 47.4%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절반도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측 자료를 보시면 이 고혈압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병률이 올라가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 유병률도 올라가고 남성에 상관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또 고혈압 원인 중에 하나 하면 우리가 짜게 먹는 식습관도 있고요. 뭐 비만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다른 원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본태성 고혈압 또는 1차성 고혈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태성 고혈압은 전체 고혈압의 약 90%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또는 나이, 혈관 탄력 감소 또는 이 동맥경화로 인한 좁아진 혈관, 비만, 과도한 나트륨 섭취,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 이런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서 발병하게 됩니다. 네, 본태성 고혈압이 한 90%다. 뭐 식습관도 있고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네. 수 있고, 뭐 나이에 의한 것도 있고, 생활 습관에 의한 것도 있는데, 자 이외에도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른 원인으로는 이 부신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이라든가 콩팥의 실질의 문제 또는 혈관의 문제로 인한 콩팥 질환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으로도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전체 고혈압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30세 이상 국민 가운데 3명 중 1명은 성인 고혈압 유병자다. 과거엔 중장년층 질병으로 인식됐던 고혈압은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최근 젊은 층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고혈압은 단순히 혈압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돼 유발되는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오늘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혈압이 좀 높다는 소리를 들어서 정밀하게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평소에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뭐 가끔 혈압계로 재보면 조금 높아서 주변에서 혈압이 좀 높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가끔씩 이제 혈압이 이렇게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데 혹시 불편한 증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딱히 불편한 증상은 없고 뭐 일상생활 지장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진행되다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고혈압.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고혈압 유병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비만 등으로 인한 젊은 고혈압 환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측정한 진료실 혈압을 가지고서 고혈압을 진단 내리기는 어렵고 충분한 혈압 검사를 통해서 환자가 고혈압이 있는지를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가정혈압 또는 활동성 혈압을 통해서 정말 혈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혈압을 파악하기 위해선 유전적인 요인을 확인하고 혈액 검사와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2차성 고혈압과 합병증 유무를 확인한다. 또한 측정 시간과 장소, 자세, 심리 상태에 따라 혈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 3일 간격으로 혈압을 측정해 비교하는 것이 좋다. 네, 오늘은 어떻게 불편해서 오셨나요?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방문하게 됐습니다. 혈압약은 언제부터 드셨나요? 혈압약 복용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혹시 혈압약은 몇 알 드시고 계시는지 아세요? 한 알 먹고 있어요. 혹시 이렇게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약을 이렇게 매일 챙겨 먹지를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술을 좀 자주 마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혈압은 완치되는 병이 아닌 만성 질환이다.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 정상 혈압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 의미로 약을 끊거나 조절해서는 안 된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혈압약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는 원인으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병력 청취상 환자분은 혈압약을 제때 잘 복용하지 않고 있었고 또한 술을 많이 드신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약물 수농도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하고 절주를 하는 것이 혈압 조절을 하는데 가장 최선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심부전이나 협심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장 초음파를 사용한다. 심장의 움직임과 혈류의 흐름, 혈전 등을 영상화해 혈역학적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 또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은 혈관 질환을 야기하고 급기야 전신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막히거나 좁아진 부분을 찾기 위해선 혈관 조영술을 실시하기도 한다. 흔히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고혈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고 고혈압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심내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정상 혈압 범위보다 2배 이상 상승되기 때문에 적절한 혈압을 관리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심뇌혈관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은 꾸준한 약물 복용은 물론 철저한 생활 관리가 중요하다. 평소 염분 섭취를 줄이고 체중 조절과 금연을 하는 등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혈압을 조절해야 하는데 돌연사의 씨앗 고혈압, 아는 만큼 이겨낼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고혈압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고혈압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요. 그 혈압 수치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네. 과연 치료를 시작해야 하나, 약을 먹기 시작해야 하나 이 부분이거든요. 고혈압의 그 치료 범위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고혈압 치료는 이제 크게 생활요법과 그다음에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우리가 정상 혈압은 수축혈압 120 그리고 이완결합은 80mmmer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정상 혈압과 고혈압 그 사이에 있는 주의 혈압과 고혈압 전 단계인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요법을 시행을 먼저 권유를 드리고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떤 연구에서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생활요법을 시행을 하면 됩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고혈압이 진단이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요법을 시행을 하거나 또는 약물 치료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해서 혈압을 잘 관리를 하고 예방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또 고혈압 1기는 이제 생활요법 시행을 하다가 네. 약물 치료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혈압 1기라고 하면 혈압으로 따지면은 수칙결합이 140에서 159 그리고 이완결합이 90에서 99 그 사이를 말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요법을 먼저 권유를 드리고요. 한 3개월 정도 생활요법 시행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고혈압의 위험성 하면 이 아무래도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걸 텐데요. 이게 어느 정도나 좀 위험한 걸까요? 네, 고혈압은 나이나 또는 흡연 또는 당뇨, 고지혈증과 같이 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위험 인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단지 혈압이 높으면 즉 고혈압 전 단계에서 1기 고혈압, 2기 고혈압으로 갈수록 이 10년간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률이 5%에서 10에서 15%, 약 2배에서 3배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심내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상 혈압과 고혈압 사이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10년 심내혈관 질환 발생률은 15% 이상으로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활요법 또는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내혈관 하면은 뭐 뇌졸중, 뇌출혈, 협심증, 네. 심근경색 이런 게 안 오려면 어쨌든 혈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고혈압으로 아까 이제 진단되면은 이제 생활요법을 말씀하셨는데 생활에 있어서는 대대적인 좀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생활요법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생활요법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짠 음식을 좀 제한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성인의 그 평균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약 12g 정도 되는데 그거의 절반 정도인 6g 정도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것. 그리고 절주가 있습니다. 절주는 하루 그 알코올 허용량이 남자는 20에서 30g, 여자는 10에서 20g인데 이 알코올 30g 정도면은 맥주 그 한 병 정도 되고 또는 소주로 따지면 3잔 정도의 양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소나 과일 그리고 유제품
이 섭취를 권장을 하고 우리가 중증도 강도 그리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일주일에 한 5회에서 7회 정도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금연 또는 체중 감량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생활요법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 섭취를 제한하고 체중 감량을 했을 때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혈압 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 생활요법에 따른 혈압 감소 효과는 생활요법에 따라서 혈압 감소 효과가 약간씩은 다른데요. 먼저 우리가 하루 소금 6g 이하로 소금 섭취를 감소를 하면은 섭취를 제한을 하게 되면 수축기 혈압은 5.1mmHg까지 감소가 되고 또한 그 매체중 1kg 정도 감소를 하게 되면 수축기 혈압이 1.1mmHg까지 감소가 됩니다. 또한 하루 2잔 이하의 절주를 하게 되면 수축기 혈압이 한 3.9mmHg까지 감소가 되고 예. 또한 하루에 30분에서 50분, 일주일에 5회 정도 적절한 운동을 하게 되면 수축기 혈압이 4.9mmHg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으로 식사 조절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최대 11.4mmHg까지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네,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이 가장 가슴에 와닿는 네. 것 같습니다. 이게 혈압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 자, 이런 생활요법과 함께 우리가 또 가장 관심 가는 것이 혈압약 이제 복용이거든요. 약물 치료. 이제 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은 평생 먹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분이 네. 많이 계세요. 이 약물 치료에 대해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이 혈압약제는 일반적으로 크게 우리가 4가지 약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교감신경 일부를 억제해서 심박수 및 박출률을 감소시키는 이 베타 차단제라는 약제가 있고 그리고 염분 및 체액 배출을 돕는 이뇨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칼슘 차단제가 있고 혈압에 관여하는 안지오텐신 효소 또는 수용체를 억제하는 약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고혈압 약제를 단일 약제보다는 2가지 이상의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약제 부작용도 줄이고 혈압 강화 효과가 뛰어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고혈압을 진단받으면 말씀해주신 대로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이제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이 고혈압이 세계 사망 원인 1위고 또 뇌졸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사망 위험 상위 인자가 총 10개가 있는데요. 예. 실내 매연, 유소년 비만, 음주, 음란, 고지혈증, 비만, 활동성 저하, 고혈당, 담배, 그리고 혈압이 있는데 예. 이 중에서 혈압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보이시죠? 이 혈압이 세계 사망에 미치는 기여도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한 뇌졸중 환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고혈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혈압의 최대 혈압이죠. 수축기 혈압. 이 수축기 혈압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수축기 혈압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수축기 혈압이 오른쪽에 보시면 수축기 혈압이 20mmHg 증가할 때마다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의 위험성이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 평균 수축기 혈압을 2mmHg 감소할 때마다 허혈성 심장병 발병 위험률이 7% 감소하게 되고 뇌졸중은 위험성은 10%로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고혈압을 생활요법이나 약물 치료로 잘 관리를 했을 때 이제 다른 합병증도 잘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감소율은 어떻게 될지 감소율도 좀 궁금하네요. 네, 우리가 고혈압의 치료를 생활요법과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잘 조절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수축기 혈압을 10mmHg로 낮추면 심내혈관 질환이 17%에서 약 28%까지 감소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전체 사망률을 13%까지 감소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수축기 혈압을 10에서 20mmHg 또는 이완기 혈압을 5에서 10mmHg까지 낮추게 되면 뇌졸중은 30에서 40%까지 감소시킬 수 있고 허혈성 심질환은 15에서 20%가량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자, 이 혈압의 그 정상의 범위는 분명히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흔히 이제 목표 혈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목표 혈압은 어느 정도로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이 고혈압 치료의 목표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고혈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내혈관 질환 발생의 저위험이나 중위험군에 있는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는 목표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완기 혈압 90mm/Hg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 심내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한 심내혈관 질환의 고위험군 분들 같은 경우는 수축기 혈압이 130, 이완기 혈압이 80mm/Hg까지 조절이 되면 좋은 것으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혈압 치료의 목표는 우리가 고혈압을 자체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고혈압을 잘 조절하고 관리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네. 또한 이 심내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환자일수록 혈압 치료의 이득이 크고 고혈압 치료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치료 중 비용 효과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치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뭐 심내혈관이 발생했던 환자들이 또 이게 또 재발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2차 질환 그런 예방을 위해서도 혈압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고혈압의 정의, 위험성, 중요성 그리고 치료 목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신다면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고혈압은 진단입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90mm/Hg일 때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축기 혈압 또는 이완기 혈압 둘 중에 하나라도 상승되면 우리가 고혈압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정상 혈압보다 혈압이 20mm/Hg 이상 증가되면은 우리가 심내혈관의 발생 위험률이 2배가량 올라간다는 걸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혈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압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조절을 해서 앞으로 심내혈관 질환을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 이 치료에는 적절한 운동이라든가 식이 조절 그리고 체중 관리 같은 이런 생활요법과 약물 치료를 꼭 병행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이 고혈압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혈압 관리를 잘하면 결국은 심내혈관 질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부모나 이제 부모 중에 한 분이 고혈압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가족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녀들도 좀 젊은 나이부터 좀 미리 대비하는 게 있잖아요. 네. 아까 이제 40세 이상의 보통 연령층이 네. 좀 있으면은 혈압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가족력이 있다면은 한 30세 이상부터라도 관리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네, 일반적으로 가족력도 우리가 흔히 고혈압의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나 또는 다른 곳에서 혈압을 측정해서 혈압이 높다는 말이 들으시면 꼭 병원에 오셔서 한 번쯤은 혈압 측정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혈압은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네, 저는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예. 네. 혈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이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또한 가장 큰 위험은 나이입니다. 나이. 네. 예. 그래서 이 본태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혈압을 완치하는 것보다는 혈압을 잘 조절하고 관리를 해서 앞으로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는 거에 목표를 둬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원인이 뚜렷한 2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2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고혈압 약을 먹어서 수치가 잘 조절이 되면 약을 끊어도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도 세모인데요. 혈압약을 복용하고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압약을 끊었을 때 향후 고혈압이 다시 발생할 확률이 70%가 되고 일반적으로 혈압약을 끊게 되면은 혈압이 다시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뭐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설이 있어서 피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자몽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도 세모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압약은 크게 우리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칼슘 차단제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 칼슘 차단제 약제는 이 자몽 또는 자몽 주스와 먹게 되면 이 자몽 주스 안에 있는 성분이 이 혈압 차단의 효과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 약제 중에서 칼슘 차단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자몽이나 자몽 주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혈압을 측정할 때 가장 편안하게 재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이 앉아서 측정하는 것보다 누워서 측정을 하는 게 더 정확하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그거는 X입니다. 어.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압은 누워서 측정하면 부정확하고요. 네. 꼭 앉아서 측정을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등받이 의자에 등을 기댄 상태에서 발바닥은 바닥에 딱 대고서 편안한 자세로 측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네, 우리가 흔히 고혈압 환자는 이제 짠 음식을 피하라고 얘기하는데 네. 매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네, 매운 음식은 크게 혈압을 올리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혈압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데요. 드시고 나서 혈압이 바로 떨어지지 않아요. 혹시 효과가 없는 건가요? 네, 혈압약을 드셔도 혈압이 바로 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효과가 없는 건지 궁금해하셨네요. 네, 그 혈압약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우는 몇 가지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혈압을 잘 측정을 했는지,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환자분이 혈압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다음으로 이 혈압을 측정할 때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과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이 서로 다른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혈압약을 한 개 복용하고 있는지 2개 이상을 복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한 개 복용하는 것보다 여러 개, 2가지 이상의 혈압약을 복합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혈압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혈압약을 여러 개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저항성 고혈압을 좀 의심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압이 좀 높은 것 같아서 가정용 혈압계를 사볼까 하는데요. 어떤 혈압계가 좋고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정확할까요? 네, 보면 요즘은 시계형 혈압계도 있더라고요. 이 가정용 혈압계 종류 그리고 측정법 물어오셨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시중에 판매하는 이런 가정용 혈압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계형 혈압계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고혈압 학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는 팔뚝형 혈압계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정 혈압계를 사시려면은 이 팔뚝형 혈압계를 구매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네. 아까처럼 이제 의자 뒤에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측정법도 좀 짚어주세요. 네네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등을 기댄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로 측정하는 게 중요하고 이 가정형 혈압계를 측정할 때는 이 테이블에 이 윗팔을 올려놓고 심장 위치에 맞춘 상태에서 혈압계에 있는 커프를 윗팔에 감습니다. 소위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는 곳에 커프를 감고 이때 커프는 그 아래는 약 2에서 3cm 정도 공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커프를 감은 상태에서 우리가 혈압을 측정을 하게 되고 1분에서 2분 간격으로 2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아침에 혈압을 측정할 때는 꼭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그리고 측정하기 전에는 소변을 보고 그리고 아침 식사 전에 그리고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꼭 혈압약 복용하기 전에 측정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 끝으로 고혈압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혈압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네, 고혈압은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생활요법과 그리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혈압을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은 고혈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심장내과 전문의 이규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생명에 지장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고혈압의 90%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혈압약을 복용하기 싫어서 이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스스로 진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를 찾아서 적극적인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